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의 세부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은 수직적 통합이란, 다음에 수직적 통합의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아웃소싱 전략,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수직적 통합, 즉 vertical integratio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서는 수직적 통합의 정의, 그리고 거래 비용 이론,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직적 통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례를 하나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토요타 자동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토요타 자동차는 최근에 리콜 사태로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죠. 하지만은 그 미국의 그 큰 시장에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했다는 점에서 토요타는 아주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자동차 시장 빅3를 보면은 GM, 제너럴 모터, 그다음에 포드, 그다음에 크라이슬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라이슬러는 주로 트럭이나 이런 큰 차를 생산하지만은 승용차 같은 경우는 GM, 포드, 그 중에서 가장 마켓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제너럴 모터입니다. GM이죠. 그래서 그 소형차 토요타가 미국에 안착을 해서 시장 침투를 해서 시장 진입을 해서 큰 마켓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전략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어떤 행운이 토요타에게 닥치지 않았냐, 그리고 그 행운이 왔을 적에 토요타는 준비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냐, 그래서 미국 시장에 안착을 하고 미국의 큰 마켓을 차지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미국인들은 그 땅이 넓기 때문에 대부분 다 큰 차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에 대한 걱정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미국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선호했던 것은 큰 차, 내구성이 강한 차, 이런 차들을 선호를 했는데, 미국의 오일 쇼크가 터지고 난 뒤부터 미국 소비자들이 차츰 연비가 좋은 차, 즉 다시 말해서 작은 차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발빠르게 토요타는 작은 차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GM이나 포드나 크라이슬러는 경차를, 작은 차를 빨리 아주 품질이 높은 차로서 생산하기가 힘들었던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토요타는 그때 마침 다행히도 그 소형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안착을 했고, 하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GM이나 포드가 워낙 마켓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요타의 입성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토요타는 살그머니 미국 자동차 시장에 들어가서 큰 마켓을 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토요타가 미국에 진입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큰 마켓을 차지하게 됐던 것은 꼭 행운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토요타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품질력, 뭐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번 수업에는 토요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동차 품질에 관해서 우수업체로 생각이 인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타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2009년에 기준으로 일본 시장 점유율 38%, 미국 시장 점유율 15%, 미국 시장 점유율 15%라고 그러면 엄청난 숫자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드디어 미국 GM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타의 국제 경쟁력은 가격 대비 품질, 즉 다시 말해서 품질이 좋은데
품질이 좋으면 당연히 가격도 비싸야 되는데 토요타는 품질이 좋지만은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품질이 월등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뒷받침을 하는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그 이유는 부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 즉 다시 말해서 오늘 공부할 수직적 통합 이런 문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GM의 부품 공급업체 수는 12,000업체, 1990년 기준입니다. 12,000업체인데 토요타의 부품 공급업체는 170개의 업체입니다. 그만큼 품질을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그만큼 좁다는 거죠. 그만큼 더 타이트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토요타의 수직 계열화.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의 핵심은 이를 뒷받침해온 부품 생산 하청업체들에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가 이렇게 미국 시장 15% 점유율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자동차 업계에서 1위로 달리고 있는 업체로 성장한 그 뒷받침에는 토요타 뒤에 있는 하청업체, 부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에 있다고 그럽니다. 자, 자동차의 경우 약 2만여 개의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성차 업계의 경쟁력은 부품 경쟁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뭐 현대자동차든지 뭐 토요타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대차의 그랜저 실제로 현대차가 다 만드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차는 단지 핵심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엔진이라든지 트랜스미션이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부분만 생산하고 그 위에는 거의 다 하청을 주고 그 하청 들어온 부품업체에 하청 들어온 것을 단지 토요타나 현대차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차의 경쟁력은 하청업체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요타는 전체 부품의 70% 정도를 외주에 의존하고 있지만 하청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높은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타의 하청업체와의 관계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요타는 하청업체를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토요타는 부품을 생산할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일부러 하청업체를 두면서 부품을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안정적인 공급을 받고 그리고 부품업체, 생산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를 해주면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토요타의 전통적인 하청업체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지원과 안정적인 구매를 보장합니다. 토요타는 하청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금 및 기술 그리고 구매에 대해서 안정적인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이 제품 납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를 파견하여 제품 개발을 지원하거나 원가 절감 방식들을 지도하고 이 과정에서 자세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협력 관계, 결속 관계가 굉장히 잘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하청업체의 비용 구조 및 기술 역량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자금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품업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토요타는 그 부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의 비용 구조, 그 다음에 기술을 얼마큼 가지고 있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요구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생산 보이콧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토요타의 자동차 품질력이 더욱더 향상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와서 토요타의 하청업체 관리 방식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계열 기업과도 거래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바꿔 있어서 이야기하면은 토요타하고 관계없는 관련이 없는 비계열 기업과도 하청을 주고
그리고 거기서 부품을 받고 있습니다. 자, 유연한 생산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품질, 가격, 기술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진 비계열 부품 기업들과도 거래를 허용합니다. 이 이유는 생산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바꾸고 이야기하면은 도요타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매출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계열 회사만 가지고서 제품, 부품 생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비계열 회사까지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열 부품 회사들의 경우도 다른 업체의 부품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체 생산 비중이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도요타는 핵심 부품에 대한 내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 생산의 전자부품의 증가, 최근에는 자동차의 부속이 전자부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비중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것을 부품업체에 맡기다기보다도 자체적으로 도요타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타 산업 분야로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와서 이제 도요타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2010년에 최악의 상태를 맞게 되죠. 도요타의 리콜 사태.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래서 미국, 유럽, 중국에서 가속 페달의 결함 문제로 1,000만 대 가량의 리콜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 원인은 양적 성장 전략에 오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너무 많은 양의 자동차를 생산하다 보니까 그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 공급 업체에 대해서 품질 컨트롤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해진 부품을 가진 자동차들이 시중에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요타 회장께서 직접 미국에서 머리 숙여 사죄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도요타는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 하부 구조도 튼튼하고 이때 쌓아온 기술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도요타의 위기 중에서는 그 리콜 사태가 급격한 외형 성장으로 일본의 중소기업 업체부터만 부품 조달이 어려워짐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부품을 조달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부품 조달을 많이 하잖아요. 그 전자상거래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일본에서만 부품을 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품을 조달하다 보니까 품질 관리에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부품 조달의 외주화로 인해서 품질 관리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부품 조달 원가를 낮추고 품질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도요타는 리콜이라는 치명적인 사태를 맞게 되고 결국은 최악의 상태까지 맞게 됩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그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살펴보면은 GM도 문제가 있고 포드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디트로이트 가보면은 거의 죽은 도시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활기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동차 시장이 급락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워낙 큰 시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까, 벗어나는 길을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도요타 사태, 도요타 자동차의 그 어떤 협력업체, 부품 공급업체와 관계의 어떤 그 협력 관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강의의 핵심인 수직적 통합, vertical integration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적 통합의 정의,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수직적 관계에 있다는 것은 어떤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가져오고 그 원재료를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원재료를 소비자 앞에까지 갖다 주고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에 관련된 업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적 통합이 뭐냐? 자, 수익적 통합은 부품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수직적 가치 사슬 중에서 2개 이상의 가치 사슬 활동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가치 사슬은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밸류 체인, 포트의 밸류 체인, 그 주 활동과 보조 활동으로 나누죠. 주 활동은 인바운드 로지스틱 투입,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생산, 아웃바운드 로지스틱 출고, 그다음에 마켓 앤 세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AS 이런 식으로 주 활동이 나눠지고 있죠. 그래서 수익적 통합이라는 것은 그 부품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수익적 가치 사슬 중에서 2개 이상 가치 사슬 활동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공급업체와 업자와 구매자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활동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치 사슬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너무 전문 용어를 써서 설명하니까 조금 이해하기 힘들겠죠. 자, 그러면은 토요타 자동차를 예를 들어 봅시다. 토요타 자동차는 우리가 앞에서 사례에서 설명을 했듯이 자동차 부품의 많은 부분을 협력업체, 즉 다시 말해서 부품 제조업체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직적 통합이라는 것은 부품 공급업체들이 했던 것을 토요타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 활동을 통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직적 통합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수직적 통합의 의사결정은 거래 비용 이론에 기반한다. 즉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과 내부 조직의 비용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왜 수직적 통합을 할까? 기업들이 수직적 통합을 하는 이유는 뭘까? 자, 그거는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거래 비용 이론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고 조금 과연 거래 비용이라는 게 뭘까? 왜 수직적 관계 통합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직적 통합의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전방 통합하고 후방 통합. 전방 통합, forward integration. 자, 이 전방이라는 것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다가간다는 의미에서 전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쪽으로 나아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유통 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를 갖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토요타가 판매에 관한 것도 토요타가 직접 하겠다. 딜러도 직접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된 제품을 중간 상황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 직접 판매에 나서는 그럼으로써 비용 절감을 하겠다. 이런 것이 전방 통합입니다. 안정적인 고객 확보와 판매가 가능하겠죠. 자, 후방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소비자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의 원 출발점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뒤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backward integration입니다. 그래서 부품과 원재료 같은 투입 요소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토요타가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이제 너희들 그만둬. 직접 우리가 부품을 생산하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비용과 안정적인 공급이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 즉 다시 말해서 공급이 불안정하면은 자동차 생산을 적기에 그 시점에 맞춰서 알맞게 이렇게 적절하게 공급을 못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소비자가 떨어져 나가겠죠. 저 불편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후방 통합을 서두르는 거죠. 그죠? 자, 후방 통합으로 인해서 기업의 고정비가 높아지고 기업의 유연성이 감소되는 단점도 있지만은 후방 통합을 통해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효율성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거래 비용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죠? 왜 기업들이 수직적 통합을 할까? 수직적 통합을 하는 그 뒤편에는 즉 이 이론적인 근거가 뭐냐면은 거래 비용 이론입니다. 그래서 Transaction Cost Theory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래 비용 이론은 로널드 코우즈라는 학자가 이 경제학자입니다. 이 이론을 발표하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면은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은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어떤 경제 이론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거래 비용 이론은 거래 비용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이란 건 뭐냐면은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 등을 거래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즉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는 가치의 가격뿐 아니라 거래 전에 필요한 정보 수집 단계, 협상 단계, 계약이 준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 처음 계약의 불완전으로 인한 비용 등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비용을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할 적에는 그 물건이 가지는 비용뿐만 아니라 그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탐색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일종의 비용이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을 깎는다든지 이런 것도 비용에 속하는 거고 만약에 큰 거 도매상에 가서 계약을 할 경우에 이것도 비용에 속하는 거고 그리고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 계약 이수를 안 했다 했을 경우에 소송 들어간다 이런 것도 비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거래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거래 비용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 비용이란 뭔가? 1937년 영국의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기업 조직에 대한 설명에서 외적 시장에서의 거래와 내적 거래의 효용성 비교를 위해서 개념으로서 코즈 법칙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 이걸 뭐냐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 비용이 당연히 들죠. 하지만 이 거래 비용하고 이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기업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는 비용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거래를 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기업을 만들어서 기업에서 드는 비용이 훨씬 작을 적에는 당연히 시장을 포기하고 조직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직적 통합 이론은 뭐냐면은 시장을 포기하고 왜냐하면 거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차라리 우리 기업이 하겠다 내부적으로 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수직적 통합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어떤 회사에 주식 거래를 할 때 주식 중개인에게 중개를 지불하는 것 이것도 주식 거래의 거래 비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직적 통합과 거래 비용 이론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경제활동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제활동이 있고 또 그게 아닐 경우에는 기업을 만들어서 기업 내부 조직에서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방법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거래 비용 이론에 맞춰 보면은 기업을 만들어서 기업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시장에서 하는 거래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용이 시장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더 비쌀 경우에는 당연히 기업이라는 조직을 포기를 하겠죠. 그리고 시장에 나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관련성에 대해서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거래 비용 이론의 정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시장과 내부 조직의 선택이 시장과 내부화에서 발생하는 상대적인 비용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기업 내부의 경제활동도 관리 비용 및 조직 내의 비효율성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기업을 만들어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용, 우리가 그걸 관리 비용이라고 그럽니다. 그 비용하고
그걸 포기하고 시장에 나가서 하는 거래 비용하고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관리 비용이 높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시장에 나가겠죠. 반대로 시장 비용, 그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이 높다고 할 적에는 당연히 우리가 기업을 택하겠죠. 요 두 가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왜 존재할까?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거래 비용에 의해서 시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에서 경제 활동을 시작한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업의 존재는 시장의 실패다. 이런 이론을 내세운 게 로널드 코즈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통한 거래 비용이 기업 조직을 통한 경제 활동 비용에 비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존재는 시장의 실패 때문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직적 통합과 관련한 추이. 자, 자본주의 초기에서는 시장에 의한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진입 후 기술 진보, 생산 기술의 발전, 경영 기법 등의 발전으로 내부 조직의 관리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대 기업이 발생하고 경제 활동이 시장에서보다도 오히려 기업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인터넷 등으로 정보기술의 진보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시장을 통한 거래 비용이 기업의 내부 조직을 통한 거래 비용보다 낮아지게 되어 기업들이 내부화를 줄이고 오히려 시장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새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거래 비용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재벌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의 재벌 그룹은 수평적으로는 비관련 다각화를 추구하는 콩글로머레이트 형태고 수직적으로는 제조업 부문의 모기업을 중심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계열 기업들 간의 해외 수출을 담당하는 종합무역 상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재벌 조직들은 어떻게 할까요? 미래의 재벌 조직들은 자본 시장이 점차 커지고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그 외국가의 자본 이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본 시장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중간 제시장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그럼으로써 수직적 통합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서 점차 규모가 축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그리고 계열사 간의 내부 결속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추측이 됩니다. 자, 이것이 거래 비용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재벌 조직입니다.